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 사업단 사업비 사용 기준 교육을 담당하게 된 정동회계법인의 조승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상 편성 원칙, 집행 원칙, 그리고 사업 진행 절차, 그리고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증빙 서류, 집행 시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원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연구개발 사업 또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좀 차이가 나는 별도의 우리 사용 기준이 편성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우선 간접비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6% 내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행기관이 서울대학교 병원인 경우에는 내부 과제로 간주되어 별도의 간접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기부 약정 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대부분의 과제들은 비영리 기관의 경우에는 면세 거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기관들, 영리 기관인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때 우리 이 10% 전체 사업비의 10%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매출 부가가치세로 편성하여서 이 매출 부가세는 이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매출 신고하실 때 이 사업과 관련돼 구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사업비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면세 거래로 면세 과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매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매입 부가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입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여 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관들에서 뭐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겠지만, 그와 달리 우리 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 서울대병원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 사업단 이 사업비에 등은 별도의 연구 수당이라든지 뭐 인센티브 성격의 비용을 집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제 기부금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 보다 이 좋은 취지의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연구 수당에 대한 해당되는 이제 인센티브의 성격은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탁 용역인데요. 이거는 저희 보시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과제들이 주관기관 그리고 세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위탁기관이 들어와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체 총 예산의 50% 그리고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 예산의 50%와 직접비 40%는 주관기관, 즉 위탁 용역을 주는 기관의 예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국외여비인데요. 국외여비는 우리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 국외여비를 집행하여 한다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사업단의 승인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다른 사업 아니면 별도의 우리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 개발 사업과 달리 이 우리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 지원 사업단의 이 사업비만의 특수한 예산 편성 원칙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 원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원칙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사업단 사업비 관리 지침을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셔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우리 영리기관 같은 경우 또는 별도의 어떤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가라든지에 대한 이제 관련 세법에 따라서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는 또는 이제 이중으로 수혜받을 수가 있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 이 집행 원칙인데요. 사전 계획성, 그리고 목적 적합성, 기간의 적정성, 그리고 증빙 자료의 객관성이 집행 원칙으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전 계획성은 반드시 우리 사전 계획
계획서를 당연히 제출하시는데 이 충분한 사전 계획 검토하에서 집행하여야 되고 이 비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제 목적 적합성은 이 과제 수행, 이 사업 수행에 관련된 목적 외에는 다른 별도의 용도로 집행이 불가하고 또한 개인성 경비 등에 대한 집행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을 이 사업비에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집행이 불가한 거는 1인 회의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내지는 뭐 이 과제만을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확인할 수 어려운 비용들, 식권, 그다음에 뭐 용도를 알 수 없는 뭐 기프트콘 카드라든지 아니면 카드 충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간 적정성인데요. 우리 해당 과제들은 지금 2+2, 그러니까 2년에 하나의 단계 그리고 또 추가로 2년이 하나의 단계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기관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정산은 연차별로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기간, 즉 연차 내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비 카드라든지 이 사업비 카드라든지 사업비를 집행하셨을 때 이 주말이나 공휴일은 집행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사유가 명확하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주말 공휴일에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할 경우 또는 이런 심야 시간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증빙자료의 객관성인데요. 연구개발비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하시면서 있어서 해당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는 이 과제와의 관련돼서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해당 비용이 적정한지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관련된 객관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상으로는 이 과제를,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결제 문서 또는 결의 문서가 있을 거고요. 그 문서 외에 이 해당 비용이 집행되어서 카드로 집행되었으면 카드 전표, 그렇지 않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돼서 거래가 되었으면 세금 계산서, 그리고 또 어떤 물품이 우리한테 입고가 됐다든지 물품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해당 거래 명세서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충분히 갖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거래처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카드가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그 해당 비용은 3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뒤에서 가서도 또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 현금성 지류, 상품권을 대부분 얘기하죠. 상품권, 그리고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한 부분임을 반드시 인지하신 다음에 그 집행을 진행해주고 해당 집행권에 적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진행 절차는 사업비 신청 및 교부부터 사업비 반납 및 2월까지에 대해서 이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최초 사업단과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 협약에 따라서 수행기간에 사업비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업단에서 수행기간에 연차별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게 되고요. 수행기간은 교부받은 이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로 중앙 관리해야 됩니다. 자금의 유용은 불허합니다. 이때 유용이라고 함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불편한 용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유용은 큰 이제 자그마한 부분도 유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도의 계좌로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좌에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사업비의 목적이 아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적합하게 사용됐었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집행이 돼서 나중에 그거를 인지하셔서 해당 비용을 다시 복원하는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유용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도의 계좌로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및 상시 점검인데요. 수행기한은 사업단 우리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사업비 카드를 발급 신청하시고 사업비 계좌 이체 이용 내역 등 사업비 관리 시스템의 기한 내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 기관들에서 사용하시는 별도의 우리 뭐 연구비 아니면 별도의 어떤 사업비 관리 시스템 ERP 등과 이 사업비 관리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 기관 내에서는 집행 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는 집행 등록을 안 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나중에 혹여나 사업 종료 시점에 그렇게 집행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업로드를 그 사업 종료 시점에 하시게 될 경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불인정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셨을 경우에 그때 가서는 이미 기한이 얼마 촉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비 변경을 해서 통해야 되는 절차를 진행을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별도의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시스템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셨으면 그 사업비의 집행 내용을 우리 사업단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도 바로바로 집행 등록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때 이제 관련 증빙 서류는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고 원본은 사업단 지침의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우리 별도에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과제 예산에 산입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등록 후의 절차를 진행하셨을 경우에 저희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상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2025년 9월에 1차 상시 점검을 진행해서 모든 기관들한테 상시 점검 결과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상시 점검 1차가 끝나고 해당 상시 점검의 미흡 내역이라든지 한 그런 저희가 이제 보완 요청을 해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 여부 또는 이제 추가 보완 사항들에서 저희가 2025년 11월에 2차 상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하고 합니다. 11월 2차 상시 점검의 주요 이제 포인트라든지 주요 방향은 12월 30일에 종료되는 연차에 미연에 12월 30일 전에 이제 미연에 좀 어떤 불인정 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시 점검 전까지는 집행 11월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 집행한 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웬만하면 다 시스템에 되도록이면 업로드해 주시면 저희가 상시 점검 때 보다 수월하게 상시 점검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과다하게 또 이제 우리 수행기관들한테 보완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 그러한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시 점검들이 진행되고 연차가 종료되면 우리 12월 30일에 매년 12월 30일에 과제가 종료되죠. 종료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정동회계법인에서 3월 31일까지 정산 및 이제 정산을 진행하면서 추가 보완 요청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추가 어떤 이제 저희가 불인정이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든지 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산을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정산 보고서를 저희가 사업단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이런 정산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정산이 3월 31일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정산 보고서가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 정산 보고서상에서 확인되는 집행 잔액과 사업비에 산입하였던 이자 중에 미사용한 이자 그리고 또한 이제 일부 부적정 집행, 불인정에 따른 이제 부적정 집행 금액 등을 합산한 반납 금액에 대해서 안내가 진행되고요. 그 반납 금액을 우리 사업단에 이제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자 반납 금액은 통장 발생액 또는 아래 계산식에 산출된 금액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 다 0.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제 그 잔액에 대해서
해당 이자율만큼을 적용하여 이자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산시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요, 이제 통장 발생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확인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네, 이러한 산시계를 통해서 임의의 이자 반납 금액을 산정하여 네,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산입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 잔액이 또 발생했어요. 그때는 본 예산을 이자 산입액보다 우선 사용한 걸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자 발생액이 50이라는 이자 발생액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사업비에 다 산입을 했죠. 근데 본 예산이 만약에 우리 전체 사업비 집행 잔액이 60이 남았어요. 60이 남았을 때 이때 이 60은 아무리 이자 산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집행 잔액이 60이 아니라 집행 잔액 10과 본 예산의 집행 잔액 10과 이자 발생액 50으로 이루어진 반납 금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2월인데요. 우리 이뤄서 최종적으로 반납 금액과 이런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 이 사업비 잔액은 2월이 불가합니다. 매년 반납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반드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비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통보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제 내용의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총 예산, 목표, 기간, 참여 기관, 2월 등에 대한 기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업단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세부 위탁 기간 추가 또는 변경, 성과지표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과지표 변경 중 목표치 하향 변경은 연내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연차 보고 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이메일 보내는 게 승인이 아니고 어떤 별도의 공문 등이라든지 어떤 승인의 절차를 명확하게 거치셔서 승인 문서를 득하시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유의하여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과제 책임자 변경입니다. 주관기관의 과제 책임자의 변경, 소속 변경, 6개월 이상의 국외 출장 등에서는 사업단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세부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사업부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참여 인력 변경인데요. 연구 책임자님을 제외한 이 참여 인력의 변경이라든지 참여 정도, 참여율 등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수행기관 자체 승인을 통해서 사업단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세목관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세목관 증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내부 승인을 거쳐서 해당 승인사항에 대해서 사업단에 통보하시면 되고,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도입 및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업단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사업비 계좌 변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기관 자체 내에서 내부 결제를 통해서 승인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사업단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 접수 기한은 승인은 반드시 사전 승인 후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통보는 과제 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 승인 등의 각종 변경 신청은 매년 8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외부 내부 참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그리고 미지급 참여 인력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 계획서에 의거하여 참여 인력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 100%를 이미 다른 재원으로 지급받고 계신 참여 연구자분께서는 지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때 인건비 지급의 계상에
한도 내지는 계상에 가능 금액은 수행기간별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빙서류로는 참여연구자 현황표,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또는 미지급으로 참여하신다 그러면 미지급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연구자 현황표, 그리고 이제 월별 급여 명세서, 그리고 해당 급여 명세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계좌가 이체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는, 금액이 이체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는 계좌 이체 증명 등이 필요하고요. 과제 신규 신청 시에 이미 개인정보 동의 이용서와 보안 서약서들을 제출하실 테니까 이러한 것들도 이제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재료비인데요. 재료비는 크게 세 가지 사용 용도로 정해집니다. 장비 기자재비, 그리고 시약 및 재료비, 전산 처리비 및 전산 소모품비. 장비 기자재비는 말 그대로 이 과제,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 임차에 대한 비용, 그리고 사용 경비 및 이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운영비에 해당되는 시제품, 제작비 등이 장비 기자재비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이제 시약 및 재료비는 어떤 이 과제를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사용됐던 재료, 시약들에 대한 구입 비용입니다. 어떤 유형적인 이런 장비 기자재와 다르게 소모품이 되는 이제 시약과 재료 등을 구입하신 비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외부의 시험 분석 서비스 비용까지도 이 시약 및 재료비에 해당되는 이 재료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전산 처리비 및 전산 소모품비인데요. 이제 조사 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우편 요금 및 전화 사용료 등을 전산 처리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전산 처리 및 어떤 전산 시스템에 대한 관리비, 그리고 관련 시스템 사용료, 그리고 해당 이 전산 처리를 위해서 드는 전산 소모품비 등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장비를 구입하셨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 도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장비 도입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유형적인 장비 기자재 또는 어떤 이제 시약 및 재료를 구입하시거나 하실 때는 수행 기간별 구매, 자산 관리 대장 등 어떤 자산 관리 기준이 있죠. 그것들을 준용하여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어떤 시약비 또는 재료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제만을 투입돼서 사용되기를 저희가 최대한 권고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비의 잔액을 다 이월되지 않고 반납되다 보니까 사업비 잔액을 단순히 이제 소모하는 용도로 이 과제 종료 시점에, 연차 종료 시점에 시약 및 재료비를 과다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도록 너무 과제 종료 시점에 몰려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시라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피험비, 보상비 및 진료 검사비, 시험 분석, 임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어떤 재료비의 성격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제 우리 과제나 우리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임상 시험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피험자들한테 이제 그 결과를 대해서 보상비 내지는 진료비를 집행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재료비로 집행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피험비, 보상비는 원칙은 이제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기프티콘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피험자 보상비를 지급하셔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반드시 이 피험자분들한테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됐고 이 대상자들의 어떤 인적사항 모든 거를 저희가 이제 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분한테 뭐 맞냐 갔냐까지가 저희가 일일이 다 그분들을 뭐 체크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상 지급자 리스트 그리고 해당 대상 리스트만큼의 우리 어떤 이제 그 피험자 보상비가 지급이 됐는지 그 비용은 적절하게 맞게 됐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맞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대장, 관리 리스트를 꼭 반드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프티콘이 집행이 불가한데 그렇지만 이 어떤 이 데이터라지는 어떤 이런 사례들을 수집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설문을 진행할 경우가 있거든요. 뭐 어떤 환자분들한테 설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 병원에 계시는 어떤 뭐 의사분들 아니면 간호사분들한테 하는 설문을 진행할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설문 참여자분들께는 기프티콘을 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되고요. 지급 형태로는 5만 원권 이하의 현물로 1대1 교환이 되는 기프티콘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음료로 바꿔서 드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주는 상품권 형태의 기프티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고 당연히 중복 지급에 대해서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1만 원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류성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품권 내지는 이제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불가하고 반드시 1대1로 이제 교환이 가능한 이런 것들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체 유해물 등록비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우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종양 조직이라든지 혈액, 뇌, 척수액, 타액 등에 대해서 어떤 인체 유해물이 필요하여 이 과제에서 등록돼야 될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때에 대해서는 이제 인체 유해물 등록비를 이 인체 유해물을 지급하신 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해당 과제에서 진단 또는 치료, 수술 과정에서 얻어지는 인체 유해물 처리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 주관 세부기관에 소속된 사업 참여자한테는 지급을 할 수 없고요. 이때 주관 세부기관이라고 하면 사업비 교부 대상 기관, 협약 체결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했던 이분들한테는 지급을 할 수 없고 등록 건당 50만 원 이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 절차는 계획서 내에 인체 유해물 등록 및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요. 검체 수집 난이도와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인체 유해물 등록비 리스트 및 내역서 첨부하여 지급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 정보는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하여서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조금 유의하셔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관되게 50만 원이 아니라 검체 수집 난이도와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유의하셔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의 우리 사용 용도에 따른 증빙 서류인데요. 우선 장비 기자재비. 장비 기자재비는 카드 매출 전표, 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카드 매출 전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등 그리고 거래 명세서 그리고 이 어떤 장비 기자재를 구입하셨을 때 계약서 작성에 의해서 거래된 경우에는 관련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우리 물품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뭐 세약 재료를 구입하든지 할 경우에 어떤 우리 기관에 입고가 된다든지 하는 물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검수 또는 설치 이제 완료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기관에서 기관 자체 규정이라든지 내부 지침에 따른 검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약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괄적인 전산 처리비 및 전산 소모품비 등에 대해서도 다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
또는 어떤 관련된 이체 내역, 거래 명세서는 반드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피험자 보상비 및 진료 검사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피험자 모집일 공고를 진행하실 때 해당되는 모집 공고,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그 해당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피보험자 피험자 정보 등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증명, 당연히 이제 해당 비용을 만약에 병원으로 우리가 이 사업하는 수행 기관에서 병원 내지는 어떤 기관으로 보내신다고 하면 이제 그 계좌 이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군한테 그 피험자한테 직접적으로 지급하신다고 할 경우에도 해당 계좌 이체 증명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사례비 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서 이제 미성년자가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통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맞게 집행되었는지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험 분석 인상 시험인데요. 어떤 우리가 외부의 시험 분석을 맡긴다든지 인상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해당되는 그런 인상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거든요. 해당 결과 보고서 등을 이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부분의 기관들이 수행 기관들이 병원 또는 뭐 대학이다 보니까 해당 기관에서 자체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 기관으로 계정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조금 애매하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많이 수행하시거나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바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병원에서 시험 분석 임상 시험을 하는데 우리 병원에다가 비용을 해당 A라는 병원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A라는 병원에 임상비 시험비를 지급을 하실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연구개발기관 아니 어떤 우리 수행기관 안에 이런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임상 시험 별도의 센터가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별도의 기관에서 거기서 분석 결과 보고서가 제출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별도의 내부 거래로 보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비로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기프티콘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직접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 리스트를 네, 꼭 반드시 구비하셔야 되고 만약에 100개를 구입하셨는데 50개만 지급을 하셨다고 하면 50개의 대상에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잔여도 50개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해당 과제 기간 안에 다 사용하시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뭐 일부 부분 환원하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인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 지급 대상 리스트가 확인되어야지만 그 비용만큼에 대해서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증빙 서류로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유래물 등록에 관한 증빙 서류는 인체 유래물 등록 리스트와 인체 유래물 등록비 지급 내역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 정보비인데요. 기술 정보비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게 자꾸 제가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안내 드리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활동비 성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료비 안에 우리 아까 장비 기자재비도 있었고 재료비도 있었고 그리고 인건비도 있었죠. 근데 그 외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사용되는 또 다른 어떤 비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관련된 비용들 중에서 이제 요 해당되는 비용들은 이제 기술정보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예로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그리고 학회 참가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학회를 참석하다든지 아니면 뭐 논문을 발표하러 가셔다든지 아니면 어떤 논문 게재를 하는데 이 반드시 이 연회비가 포함돼서 야지만 이게 게재를 할 수 있다든지 논문을 발표하실 수 있다든지 할 경우가 발생하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사업단에 안내하셔서 해당 비용의 집행이 불가함에 대해서 조금 소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집행하시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가 활용비와 IRB 심의료 그리고 회의비 등인데요. 전문가 활용비는 우선 우리 과제의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참여 인력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급하실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서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료에 대한 어떤 지급 기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지급 기준을 준용하셔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회의 수당은 참여 인력에게 지급이 허용 가능하고요. 요 회의 수당에 대한 그 지급 기준은 저희가 이제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뭐 국가개발 사업과 보조금 지원 사업과 다른 거는 참여 인력에게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좀 너무 과다하지 않게 집행하시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자 등록 수당인데요. 환자 등록 수당은 등록 건당 5만 원 이내로 등록 수당을 집행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기간 코호트 등록 참여 인력에 대한 환자 등록 수당의 단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급 대상은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 참여자, 그리고 환자 선별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사업 참여자여야 합니다.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0%로 인건비를 이미 뭐 다른 재원으로 지급받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지급으로 참여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 참여자, 그러면서 환자 선별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전문가 활용 내역서에 등록 환자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등록 환자 정보는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로 이 전문가 활용 내역서에 등록 환자 명단을 제출하실 때 등록 환자의 정보는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유의사항은 계획서상의 환자별 등록 계획에 맞춰 지급하여야 되고요. 등록 환자 리스트에 지급, 차수 등을 기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보 사용료, 도서 등 정보 자료, 전문 학술지 구입비. 이 과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야겠죠. 그 관련된 이걸 위해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서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구입비를 집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고에 대한 어떤 통역, 번역료, 그리고 논문 게재료, 논문 심사료 등을 기술정보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정보비 중 이제 그 증빙 서류들인데요. 세미나 개최비, 참가비 그리고 학회 참가비에 대해서는 이 뭐 일반적인 카드 전표, 계좌이체 증명 뭐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된 비용이고 공통된 증빙 서류고요. 그리고 이제 참석증, 뭐 참석 증명을 까지도 발급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명차로 혹은 교육 수료증을 좀 제출해 주시라고 저희가 안내드리고, 이것도 정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례가 있는데, 그럼 가서 현장 가셔서 사진이라도 찍으신 부분에 대해서라도 제출해 달라라고 저희가 이제 이 참석을 하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 결제권인 경우에는 해외 매출 거래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전문가 활용비인데요. 전문가 활용비는 내부 결제 문서 안에 이제 전문가 인적 사항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전문가 인적 사항이라고 하면 전문가분의 소속 아니면 전문가분의 어떤 그런 뭐 이력서
뭐 이력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관련되신 분인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는 내부 여기서 봤듯이 그 참여 인력인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한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문에 대한 어떤 전문가 활용비니까 자문 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도 반드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전문가분에게 지급했다라고 하는 계좌 이체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강의 또는 원고 자료 등을 저희가 추가 제출을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회의비인데요. 회의비와 주말 야근 식대의 경우 회의록 또는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서 외부 참여자 같이 외부분들을 참여하고 있는지 회의하고 있는지 요게 이 회의비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회의 수당이랑은 다른 겁니다. 이건 회의비를 집행하시는 회의를 하시면서 집행하시는 어떤 이제 식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록을 별도로 이제 제출하시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IRB 심의료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심의료 청구서 혹은 카드 매치 전표 그리고 심의 결과 통보서를 증빙서류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등록 수당인데요. 환자 등록 수당은 환자 등록 작업일 등이 포함된 전문가 활용비 내역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활용비 내역서에다 증빙을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이고요. 등록 환자 리스트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이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도서 등의 정보 자료 그리고 전문 학술지를 구입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요 거래 명세표상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리스트 뭐 등을 이게 어떤 물품 어떤 도서를 구입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명세표 등은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원고 및 원고 통 번역료, 논문 게재료 및 논문 심사료 등에 대한 비용은요. 뭐 카드로 집행됐을 카드, 뭐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됐으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명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게재료의 경우에는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페이지 등 표시되어 있는 어떤 일련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 주시도록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 논문 심사료의 경우에는 청구서, 번역료의 경우 우리 어떤 번역료에 대해서 자체 기준을 따라서 하시는 게 다 비용이 산정의 근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한국 외대에서 그 하는 어떤 그런 통번역에 대한 기준 단가표도 있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자체 기준을 가치세 기준 적용하여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산출 근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인데 좀 더 이제 그냥 하나의 금액으로 뭐 턴키로 표시하기보다는 좀 이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청구서 등을 좀 받으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증빙서류로 해주시라고 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용 수수료 부분인데요. 수용 수수료는 말 그대로 우리 위탁정산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공과금 등 그리고 제세 공과금, 뭐 항공 운송비, 사무용품비 등을 이제 수용 수수료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과금, 전화 통화료나 통신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다수의 이제 우리 또 과제를 수행하시거나 어떤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비용의 청구에 대해서 분할돼서 기관에서 공통으로 안분해서 이렇게 분담 내역을 나눠 주신 경우들이 있던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서는 분담 내역을 포함된 내부 결제 문서를 이제 증빙서류로 제출 요청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청구서도 저희 함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정산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청구했으면 청구서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비용을 분담한다라고 하면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안분이 됐는지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위탁정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 안내문을 보내고 하면서 이제 위탁정산 수수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발행된 세금계산서 뭐 이런 거 정도만 증빙서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항공 운송비 및 사무용품비에 대한 것도 운송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인보이스라든지 거래 명세서 어떤 그런 게 송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관련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우리 참여 인력의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비고요. 아까 최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여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사업단 사전 승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이 여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여비는 우리 기관마다 다 여비 규정이 있으실 텐데요.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그 지급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셔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내 여비든 뭐 국외 여비든 우리 그 자체적인 내부 여비 규정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부 여비 규정은 반드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장 신청서 또는 출장 보고서 등을 반드시 이제 증빙 서류로 제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티켓 내역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 출장했을 때 이 우리 사업비와 별도로 우리 기관 내에서 어떠한 그런 출장의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류들, 일련의 서류들을 증빙 서류로 함께 증빙 서류와 함께 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 프로그램 또는 이제 팜플렛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어떤 학회나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는지 확인될 수 있는 이게 과제와 관련돼서 가신 건지 뭐 사전 내부 결제를 받아서 반드시 뭐 확인이 되시겠지만 이런 것도 함께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유인물비인데요. 유인물비는 어떤 우리 자료를 인쇄하거나 복사하고 어떤 판넬 및 슬라이드 제작하는 뭐 일련의 인쇄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빙 서류로는 마찬가지로 카드 배치 전표, 계좌이체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 내용들 이 과제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거래 명세표, 명세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리기관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가성 있는 용역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법상 그렇게 되는 과제 성격과 같기 때문에 과세거래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까 최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비 전체가 110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 110은 공급가액 100과 부가세 10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뭐 재료비, 우리 뭐 기술정보비, 유인물비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공급가액만큼의 비용을 산정을 하셨을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10을 산정을 하셨을 거고 근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을 다 사용을 못했어요. 100 중에 만약에 90만 사용을 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공급가액 100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공급가액 90만큼 사용한 거다 보니까 9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매출 부가가치세 9만큼만을 부가가치세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100의 공급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0이라고 편성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급가액 실제로 사용된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그 금액에 해당되는 10%에 해당되는 만큼만 부가가치세로 집행이 가능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중에 90만큼 사용했으니 실질적으로 부가치세는 9만 사용돼야 되고, 그러면 부가치세 중에서는 10이 아닌 1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고, 공급가액 중에서는 100 중에서 90을 뺀 10만큼이 부가치세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공급가액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공급가액의 잔액만큼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기관들 중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90만 사용했는데 부가가치세 10을 다 이제 집행 등록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1만큼의 초과 사용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반납 대상 금액으로 합산하여 저희가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실제로 봤더니 우리가 100을 다 사용하지 않고 90만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9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9만큼만을 집행 등록하시고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추후적으로 이제 또 반납 금액으로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유념하셔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행하시다가 뭐 부가치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회계법인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보든지 아니면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요청 받아서 그 해당 내역을 검토해서 안내해 드리니까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 회계법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접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접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돼서 집행되는 건 확인될 수 없지만 과제 수행에 필요한 어떤 기관에서 운영되는 공통 경비들을 집행하는 목적으로 이제 간접비를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의 6% 내로 집행을 하여야 되고, 이제 관련된 간접비 관리 계좌 이체 증명은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간접비의 집행에 대하여 간접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조금 이제 구분을 하였는데요.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 우선 설명드리면 예전 기존과 같이 전체 간접비를 그냥 기관 공통비용으로 써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뭐 전체 6%를 우리 아까 별도의 관리되어야 되는 사업비 계좌에서 우리 뭐 공통 관리 계좌로 계정 대체했다든지 이체했다든지 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부터는 사용 용도가 조금 이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기관 운영비 내지는 기반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보안 관리비, 사업활동 지원금,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이 있는데 기관 운영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업 과제에 필요한 기관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예요. 아까 여기서 우리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한다든지 요금을 사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안분도 안 되고 어떤 비용에 대해서 확인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이 과제에 대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제 이 간접비로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인데요. 직접 계상하지 않았던 별도의 어떤 장비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때에 대한 비용도 이제 요거 간접비로 집행을 하시라. 네, 네. 직접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 과제와에는 구입해서 이건 사야 돼 했을 때 간접비 6% 내에서 추가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다음은 보안관리비. 어떤 이제 우리 그 수행하는데 이 과제를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안이 필요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뭐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비용들 우리 뭐 보안 업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안 장비를 구입하신다든지 해서 시건 장치를 구입하신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거 사업활동 지원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그 과제와는 관련이 있었는데 이거를 산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을 때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집행이 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연구 개발비 변경을 할 수도 없고 집행을 할 수도 없었을 경우에 그런 비용도 이런 간접비로 집행을 하시도록 이제 새롭게 규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게재료가 아까 위에서도 있었지만 이 아래의 간접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제와 사업과 관련된 어떤 지식재산권, 특허 이런 것들의 출원 등록이 또는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기술가치 평가 등에 대한 기술 이전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들은 간접비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기관의 이런 사용 용도들이 조금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용돼야 되는지 잘 명확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간혹 계시는데 그런 기관들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저희 이제 회계법인한테도 추가적으로 집행하시기 전에 한번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집행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사업단 회의수당 단가의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회의 참석 수당과 심사평가 수당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은 이 어떻게 보면 직급 내지는 어떤 요 직책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회의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제 책임자급의 회의님께서 이제 회의에 참석하실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는 대면 회의는 20만 원 이내, 비대면은 10만 원 이내, 그리고 1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내, 비대면일 경우에는 15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고요. 실무 인력급에서는 1시간 이내는 대면은 10만 원, 비대면은 7만 원. 1시간 초과일 경우에는 대면은 15만 원, 비대면은 10만 원으로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사업부 회의의 실무위원회를 지급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면 대면 20만 원, 비대면이면 10만 원. 1시간 초과일 경우에는 대면 30만 원, 비대면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소위원회에서는 대면 20만 원, 비대면 10만 원, 그리고 1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대면 30만 원, 비대면 15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평가 수당인데요. 서면 심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과제당 5만 원, 심사 평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회의 심사에서는 뭐 위원회, 패널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수당과 상위에 표시되어 있는 회의 참석 수당과 동일하고요. 현장 심사, 방문하여야 하는 현장 심사일 경우에는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15만 원, 4시간 초과일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회의권에 대한 수당 종류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심사 평가 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수 없고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회 참석 기준이며 1시간 이상에 대해서 정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가사는 없습니다. 사업부 회의, 소회의 및 실무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신청 시에는 회의록에 반드시 그 개최 회차를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하셔서 회의비 수당을 지급하시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기관들이 조금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이러한 수당의 지급 내용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웬만하면 무조건 쪽으로는 따르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의사항들은요, 저희가 정산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관들에서 잘 인지하고 보이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유 실적 보고서 제출 시에 좀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저희가 안내드렸던 사항들, 그리고 이제 주요 Q&A를 좀 포함시켰는데요.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사업당 위탁정산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좀 안내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저희가 기재하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상시점검 및 정산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지 이 매출 부가가치세 이거는 다 이제 설명드렸으니까요.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험자 보상비 및 진료검사비, 시험분석 임상시험비가 제로비로 집행한다는 점, 그리고 회의수당은 모든 참여 인력에 지급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회의수당은 사업단 별점 기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서 집행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업기간의 발생이자는 과제 예산에 산입하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상의 어떤 계좌상의 그 발생이자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잔액과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발생되는 발생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에 대한 기간 후 발생이자도 함께 계산하여서 포함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계획 변경 및 승인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셔야 되고, 통보는 과제 기간 내에 통보를 함으로써 진행하여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요 Q&A 및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건비에서 사업단에서 제시해주는 인건비 단가 기준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급여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인건비를 책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이제 간혹 가다가 식약처 용역이라든지 어떤 무슨 뭐 별도의 용역 사업들을 이제 수행하신 기관들에서 간혹 이런 질문들이 오는데, 그런 곳들은 어떤 직급에 따른 인건비를 이제 단가를 정해놓고 있죠. 근데 우리 그 사업단에서는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의 단가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전임의 전공의가 사업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기관에서 100%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고 한다면 소속기관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좀 이런 질문 오신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과제에 참여를 1년 동안 총 안 하신 거죠. 1년 동안 총 안 하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퇴직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1년 이상의 근무를 하셔야 될 때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가득 조건이 완료되는데, 이 1년 이상의 근무는 우리 사업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과제는 1년 동안 참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이 사업 기간에 참여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이 사업비로 계산하시라라고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책550을 다 채웠을 때 과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책550은 우리랑 관련이 없죠. 이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어떤 너무 많은 과제에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지, 우리 그 기부금 재원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비 총 예산의 인건비 비율은 얼마나 계산이 가능한가요? 별도의 인건비의 어떤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30%, 뭐 40%는 인건비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뭐 제한해서 저희가 뭐 이 이상 사용 못해요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료비 중에서 장비 기자재 설치 구입 임대 사용 경비 운영 시작부 제작 관련된 요 장비 기자재비에 대한 부분인데 본 사업에서 연구시설 장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었을 때 본 사업은 환자 지원 사업이 주된 목적이므로 장비 구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장비 구입은 권장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는 구매하시되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장비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되고 최종 종료 연차에는 장비 구매를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연도 과제에서 당해 사업 기간 중 구매한 장비가 납품이 지연된 경우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올해 구입했는데 이게 입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가라고 했었을 때 단연도 과제의 경우 해당 사업 기간 중 구매한 장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사업단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안내가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제 기관에서는 이런 해당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수수료를 장비 구매 비용과 함께 재료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영리기관으로서 과세과제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등이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뭐 우리 해당되는 면세과제들은 승인된 장비를 구매 시에 발생하는 관련된 일련의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연구 장비 구매 대금과 함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물건을 사셨는데 10이라는 만큼의 어떤 별도의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 비용만큼을 포함하여 장비 기자재 비용으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재료비. 당초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벤치 사용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드린 거는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집행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연 결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 계약 기간과 결제 금액의 최소 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집행이 가능하다. 단 사업 전체가 최종 종료되는 연차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초과 기간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말이냐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제의 그 구조는 2+2잖아요. 2년이 하나의 단계고 그리고 플러스 2년 또 다른 그 차 단계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정산은 연차별 정산이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제 그 안에 기간 안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 결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1년 결제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2차년도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 그렇다고 하는 경우였을 때는 이거를 못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런 2+2 그러니까 2년 안에 그러니까 첫 대년도에 해당 비용을 집행을 하셨고 2차년도가 우리 과제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2차년도, 두 번째 차년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할지를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2단계가 종료되는 4년차 때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지는 하여튼 이 최종적으로 과제가 종료되는 이 사업이 종료되는 연차에는 과제 그 기간을 종료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이제 불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요즘은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 이 벤치 사용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무슨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은 이 사업 기간 안에 사용돼야 됨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최소 단위로 이만큼밖에 구입할 수 없고 다음 연차가 명확하게 수행을 한다는 거 확인이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최종 종료 연차의 경우에는 초과 기간 12월 31일이 종료 시점이고 그 시점을 초과돼서 만약에 최소 구입 단위가 지금 2025년 10월 30일 날 가져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라고 했었을 때 10월 1일 날 구입을 했고 종료일이 6월 30일까지예요. 최소 단위가. 그러면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불인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검사실 등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의 구매가 가능한가요? 책임 연구자 및 연구원이 근무 시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장비, 기자재비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그쵸. 이게 이 시설이 전혀 없어서 이제 연구원이 새로 채용되고 했는데 당연히 컴퓨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 기부금 재원이니까 우리 최소한의 집기 비품만을 구매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들어갔네요. 다음 시약 및 재료비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시험 분석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가 이제 안내가 되고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 기한에 제한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및 검수 완료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종료 시기에 맞춰 비정상적으로 구매된 상황이 확인된다면 회계법인에서 정산 수행 시 구매하신 연구 재료의 소진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단순히 이제 사업비 소진을 목적으로 비용을 과다하게 종료 시점에 많이 집행하시게 되면 저희도 이제 이게 이만큼이 다 필요함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 재료에 대한 소진 여부, 수불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료에 대한 그런 소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요청드리고 또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이만큼의 비용이 정말 이 과제에서 이렇게 필요한 게 맞는 부분인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사업단에도 저희가 확인을 요청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에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가 다양한 위탁 정산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이제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산 처리비 및 전산 소모품비 관련 사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또는 임차할 수 있나요?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회복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계산된 경우는 집행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다시 한번 이제 그 기관들한테 확인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구입하시겠다고 안내를 하셨나요? 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희가 영리기관에 좀 안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꼭 왜 이 과제에서 지금 구입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사업기간 초과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는 월 결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연결제가 필요한 경우 사역 계약 기간과 결제 금액이 최소 단임을 증명해야 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수행한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 전체가 최종 종료되는 연차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초과 기간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 사용료랑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정산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이제 종료 시점에 좀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유념하셔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계획되지 않는 챗 GPT 비용을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요즘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 사업도 그렇고 어떤 기타 다른 용역 과제들도 그렇고 어떤 이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이게 챗GPT가 우리 우선은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 사업단에 이 그 사용 기준은 명시된 게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어서 사업당에서 해당 과제 내에서 챗GPT의 필요성을 소명하셔서 답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피험자 보상비 및 진료 검사비, 시험 분석, 인상 시험비 관련된 질문입니다. 병원에 직접 결제하는 진료비, 검사비 등 지원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검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직접 결제할 수도 있고요. 피험자 사례비 지급 시 피험자가 소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대리 지급이 가능한지요? 그래서 아까 대리 지급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단연도 과제에서 해당 사업기간 중 전체 사업기간의 임상시험 배상 책임 보험비 납부가 가능한가요? 단연도 과제의 경우 예산 지원 보장된 사업기간 동안 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동안의 임상시험 배상 보상비 임상시험 배상 책임 보험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 2+2의 구조로 우리가 과제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년도에 2차 년치까지의 집행은 인정이 돼요. 근데 1차 년도에 이 3, 4차 년도에 집행될 것까지 한 번에 다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사업단에서도 미리 좀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다음 단계가 확실히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저희 이제 확인할 수가 없고 확정되지도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될 수도 있거나 이제 환원 조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단계별 집행을 좀 가능하면 단계별 집행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해당 과제에서 진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사례비 집행 가능한가요? 과제 수행 목적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어떠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설문조사 대상이 환자나 뭐 보호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이런 이 진료진한테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과제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 계획서상 재료비, 워크스테이션 임대 예산을 그래픽카드 구매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뭐 시설 장비 성능 향상을 위한 구입이라고 한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제에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목적 적합하고 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회의비 및 수당 관련. 회의비와 식대, 회의비 중 식대와 회의 수당을 함께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의 수당 지급 금액 또는 회의 지급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회의비와 회의 수당은 함께 집행 가능하며 회의 수당 지급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일 1회죠. 그렇게만 이제 지급돼야 하는 거지. 뭐 몇 번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만 환자 지원이 목적인 기부금 지원 사업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를 권장합니다. 회의 진행 시 외부자가 반드시 포함되나요?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회의의 경우 외부 참석자 없이 내부자만 참석한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회의에서 대면 회의, 비대면 회의를 참여 형태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비대면 회의 후 이후에 참석한 연구자들에게 회의비로 기프티콘을 줄 수 있나요? 코로나 상황과 다기간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형태 회의의 참여 형태에 따라 수당 지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다르지만 요즘 또 유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일부는 대면 회의, 일부는 비대면 회의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회의비는 회의 참석자 간 정보 교류 등 목적으로 회의 후 식비를 사용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것은 회의비 사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업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설문, 부득이하게 피험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는 거. 다음 학회비, IRB 심의로 자문료 관련해서요. 학회 참가비 및 연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업 수행과 직접적 연관 있는 학회 및 세미나 참가를 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로 등록된 자에 하나요? 국내외 참가비 지원이 가능하며 연회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게재했는데 반드시 연회비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라도 한번 이제 안내를 받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집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공동수행 기관으로 등록된 타 기관이 사용한 IRB 심의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업 참여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병원의 경우에는 IRB 심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책임자와 같은 부서원이라면 지급이 가능한가요?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연구개발 사업이랑 좀 준용된 부분인데 최소 부서 단위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여 연구자와 동일 부서일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가 사용이 안 되고요. 참여 연구자와 타 부서일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R&D에서 말하는 최소 부서 단위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연구실이라든지 랩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 이 최소 확인이 돼야지만 이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음은 IRB 신청서상 연구 제목이나 신청용 연구 계획서상 연구 제목이 저희 실제 과제명과 다른 상황일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RB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내용이 차이가 있으나 이 해당되는 것들이 이 과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2024년도에 등록한 환자에 대한 수당을 2025년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자 등록 수당을 이제 문의 주신 건데, 우리 이 환자가 지금 과제에서는 등록이 안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이 병원에서 우리 환자였어요. 환자인데 이 2024년도에 환자 등록 안 했다가 2025년도에 우리 이 과제 이 사업에 필요해서 환자 등록을 하고 이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 보니 환자 등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수당을 2025년도에도 받아야 되겠냐라고 문의를 주신 건데 이 해당된 환자에 관련 자료가 올해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2025년도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2025년도에서 병원에 등록한 환자만 이 2025년도에 과제 사용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 2025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해당 환자에 관련된 자료가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2025년도 환자 등록 수당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여비 1박 2일로 세미나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업 참여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다음날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숙박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숙박비를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 참여자들만 참석하는 세미나의 경우는 여비로 집행이 가능하대요. 다만 이게 조금 애매하죠. 세미나냐라고 볼 거냐, 이게 여비로 어떻게 뭐 정말 관련된 출장을 가는 건지는 좀 이제 확인돼야 되는데 단순 이제 그런 세미나가 진행이 돼야겠죠, 말 그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야유회다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어떤 세미나라고 하면 세미나의 결과 보고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여비로 집행 가능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미나 개최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외부 병원의 모니터링을 다녀온 경우 출장비로 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이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 내지는 어떤 다기관이 진행해야 되는 과제라서 뭐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업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외 학회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바랍니다. 다음 수용 수수료. 환자 또는 보호자와 연락할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구입, 유심 구입, 통신비 집행, 이거 다 수용 수수료 집행 가능한가요? 이 수학교육사상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업무고 우리의 과업이에요. 그러면 수용 수수료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휴대폰 구입 및 요금 선택에 있어 최소 단위 기본 요금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가의 뭐 핸드폰이나 휴대폰이나 뭐 그런 거를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고요. 당연히 근데 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집행을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소모품인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나요? 금액 등 제한 있나요? 금액 제한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무용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무슨 A4 용지 뭐 500매짜리를 뭐 몇십 박스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 사업비 소모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퀵 비용 등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연구원이 계좌이체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원에게 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판단대 시 환급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구원이 부득이하게 이제 이 업체에서 이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드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퀵1 일단은 명세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한다면, 그리고 해당 연구원이 이 과제에 대해서 수행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먼저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보존해줘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은 이제 우리 사업비로 집행 가능해서 그 연구원한테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간접비. 뭐 연기기관 같은 경우에 뭐 실험실 내 공조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모드 안전보고를 집행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 사용 용도 중에 안전에 관련 보안에 대한 이런 비용 등이 있고 아니면 기관 공통경비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관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타 공통된 사항들인데요. 사업비 이월이 가능한가요? 아까 사업비 이용 불가하다 말씀드렸고 종료 후 연차 종료 후 반납이 원칙이다. 12월에 발생한 내역을 차년도 1월에 집행 가능한가요? 예산 집행 시 원인 행위가 지출 행위는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해야 하지만 지출 원인 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 행위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이내에 지출 행위가 수반됐을 경우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금을 결제하는 게 지출의 행위예요. 원인 행위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우리한테 물건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우리가 수령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완료된 게 원인 행위겠죠. 그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지출 행위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지출과 원인 행위는 이 해당 같은 동일 연도에 발생되는 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물건도 다 들어왔고 대금 뭐 다 지급이 됐어요. 근데 대금 지급만 늦게 되는 거예요. 지출 행위만 늦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20일 이내에 지출 행위가 수반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되는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우리한테 생계에서 발행되고 물건도 뭐 다 들어왔어요. 근데 1월에 이체를 해, 그 대상 지급을.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그리고 12월에 카드 결제를 했는데 카드 대금이 1월에 빠져나가. 그럴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근데 불가능한 거는 1월 세금계산서 발생 후 계좌이체. 이건 당연히 1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했다는 거는 뭐 우리가 12월에 물건이 들어왔는지 1월에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했던 거는 원인행위나 지출행위 자체도 사업연도 안 일어난 걸로 본다. 1월 카드 결제는 더욱더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통신요금은 이거는 이걸로 청구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월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점. 취소 수수료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가 아니라면 해당 업체로부터 얻은 공문이나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출 바랍니다. 우리가 뭐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에 가서
어떤 뭐 부득이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사유 다른 컨트롤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그 어떤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이제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순 이제 그냥 뭐 그냥 취소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에서는 이제 취소 수수료에서 부분은 이제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우리 상시점검이 이제 정산하면서 불인정됐던 사유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산하면서 불인정됐던 사유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최소 계약 기준이 한 달이었는데 뭐 내지는 우리가 이 비용에 대해서 이만큼의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뭐 수의 계약 내지는 뭐 내부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상의 경우에는 뭐 그런 입찰을 통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래처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된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서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된 금액이다라고 했던 경우에도 이제 불인정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개인성 경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뭐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뭐 이런 의자들을 구입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 과제와 사업과 진행과 관련이면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원 내지는 이제 불인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험자 보상비 지급 대상 불인정. 이게 뭐냐면 이 사례가 어떤 거였었냐면 피험자 보상비를 진행을 하는데 요 과제와 수행과의 목적과 관련 없는 피험자 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제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불인정했던 사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연구 벤치 사용료 같은 경우 이제 사업기간 초과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불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회의비 중 이제 뭐 식비 사용하는데 주류로 결제되면 주류 포함된 비용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있고요. 회의 수당을 초과 집행한 단가 기준을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1일 1회 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않았다고 했다든지 관련된 직책과 맞지 않게 지급했다든지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불인정이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시 점검하면서 주요 미흡 사항인데요. 뭐 이거는 좀 많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제일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사용하시는 ERP 또는 이제 연구비 관리 프로그램과 우리 사업비 관리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빙 서류를 매번 이렇게 다 일일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연에 가서 나중에 가서 불인정되거나 아니면 증빙 서류가 없어서 뭐 환원 대상이 된 부분이지 않도록 증빙 서류를 저희가 상시 점검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수당 당일 중복 지급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불인정 사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1회 1회 참석인데 2회 이상 지급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주요 미흡 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관련성 확인 불가. 과제 직접 사용됐으면 확인할 수 없는 기자집이 뭐 PC를 구입하셨어요. 근데 PC를 구입하셨는데 PC 구입에 대한 내역이 이 과제를 위해서 수행된 건지 아니면 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런 행정 업무에 필요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개인적 용도인지 명확하게 좀 확인이 불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게 구입이 된 사유. 아까 우리 Q&A에서도 봤지만 최소한의 웬만하면 장비 구입을 지향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 그런 게 구입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요청 드려서 했던 미흡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 용도 확인 문도는 연구 벤치나 사용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과제와 관련된 사용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하다 보니까
범용적 아니면 공용적 아니면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게 이 과제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미흡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제이기 때문에 매출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그 매출부가세를 신고할 때 이 관련된 매입부가세를 환급을 받죠. 이미 환급을 우리 조세당국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 물건을 구입한 매입부가세를 사업비로 또 사용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환급 받았으니까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라고 등록되면서 양쪽으로 다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환급 가능한 매입 부가세는 이 과세과제의 경우에는 사업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음 이제 회의수당 초과 집행,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가, 기준, 직책 등이 명확한지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가 초과 집행된 부분,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직책 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초과 집행된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미흡사항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완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상시 점검을 진행하고 또 12월 31일까지 이제 보완을 또 해주시면서 사용실적 보고 제출해 주시고 정산 진행하면서까지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번, 3번, 4번까지도 이제 보완 요청을 해서 최대한 불인정과 그리고 이제 이런 환원 조치가 되지 않는게끔 저희도 많이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빙서류 미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대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간혹 가다가 참여 연구자 현황이 시스템, 우리 사업비 관리 시스템과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기간 내에 통보로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자료와 사업비 관리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유념하셔서 집행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2025년도 사업비 관리에 대한 이제 교육을 마치겠고요. 저희 정동회계법인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jdrndsupporters.com이랑 co.kr에 저희 정동회계법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R&D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관련된 Q&A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집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맞나? 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3영업일 안에는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뭐 유선으로 문의 주셔도 되지만 홈페이지도 있으니 홈페이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